자, 268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 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대손금은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대손금은. 그렇지만 대손세액은 세무서에서 돌려줍니다. 여러분, 대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알고 계시죠? 대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대손 처리하잖아요.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거든요. 자, 그 분계를 우리가 이제 대손 처리 분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손 처리 분계까지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대손 처리 분계를 할 때 이건 이제 부가세 신고건이니까 대손 처리 분계는 이제 회계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대손 처리 분계를 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란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세액 공제니까 이제 매출 세액에서 우리가 대손이라는 건 매출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여기 보면은 8번에 있어요. 8번에 대손세액 가감이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손세액 가감.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출, 여기가 지금 매출세액이잖아요. 매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대손세액 공제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매출이 발생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여기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손이 발생하면은 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란은 아예 나타나지 않죠. 대손세액 가감이니까 세금만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이라는 것은 외상 판매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손금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세금은 우리가 이미 신고해가지고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대손세액 공제제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말이 뭐냐면은 매출액을 현금으로 받았든 외상으로 팔았든 그 부분과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공급일 기준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공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회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말입니다. 2022년도에 12월 달에 외상 판매한 거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2022년 12월에 외상 판매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돼요. 23년 1월 25일 날. 아시죠? 확정.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23년 1월 25일이니까 1월 25일 날 이미 세금을 납부했어요. 외상 판매한 것까지 전부 다.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외상을 받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만약에 했다. 네. 어려워져가지고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네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세금을 받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1월 달에 그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받기로 할 때 못 받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한 신고를 거쳐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바로 7월 25일 날 신고해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가세를 우리가 미리 정부에 납부했죠. 세무서에. 그러니까 그건 돌려준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이죠. 공급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네,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외상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따라서 외상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제도이다.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의 사유들, 대손의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사망, 실종, 회생 계획 인가, 면책 결정, 또는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또 부도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시험에서는요, 대손 사유를 알려줍니다. 대손 사유. 이 대손 사유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조금 이따 작성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손 사유가 뭔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아니면 부도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든가 채무자가 실종 또는 사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손 사유를 그대로 해주면 돼요. 거기 목록에 있으면 목록에서 고르시면 되고, 목록에 없으면 기타 사유 이렇게 눌러가지고 직접 타이핑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는 애정신고 때도 할 수고 확정신고 때도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해줍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대손세액 공제는 애정신고 때에도 가능하다. 그건 틀렸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자, 한번 다 읽어볼게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파산이 선고가 되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게 대손이 확정된 날이 6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6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굉장히 말이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6월에 대손이 확정됐으면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그때 매출세액을 공제받아야 된다. 그러면 6월에 만약에 파산이 결정이 났으면요, 바로 6월이 언제예요? 1기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7월 25일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대손을 확정하는 날.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잠시 후에 이제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요, 대손 확정일이라는 걸 거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대손 확정일. 대손 확정일은 문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다 그러면 거기 시험 문제에 몇 월 며칠자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어요. 설명에. 그날이 바로 대손 확정일이에요. 예.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라고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대개 뭐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며칠 날 받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며칠 날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짜가 대손 확정이래요. 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채권 배분 계산서 통지를 며칠 날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강제집행이 며칠 날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산, 강제집행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 법원의 어떤 민사재판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해 준 그 내용을 우리가 채권 배분 계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 선고일은 사망한 날, 실종 선고가 된 날 이런 것들이 되니까요.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대손 사유별로 대손 확정일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대손 확정일은 거기에서 딱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날짜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계산해주는데, 만약에 어음의 부도를 여러분이 그 대손 사유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도가 발생한 날이 그 대손의 확정일이 아니에요. 확정일이 아니고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가 대손의 확정일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제 이걸 작성을 하는데,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이 부속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당초 공급일, 자, 작년에 판매를 한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022년 12월 20일 날 판매한 공급일 건인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여기 5번이네요. 부도. 그러면 대손 사유가 6월이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대손 확정일이 6월이 되는 날이어야 돼요. 그러면 부도가 언제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냐면은 2023년에 6월 달에 받기로 했는데 6월 20일 날 받기로 했어요. 6월 20일 날. 네, 내가 그게 대손 기준일이래요. 대손 기준일. 자, 부도가 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는 뭐 현금이네가 제외하고, 어음이라고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매출을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대손 기준일이 6월 20일이라는 것은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0일 날 은행에 제시했더니 잔고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서 부도라고 은행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손 확정일이 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는 때. 그러면 6월 20일에서 6개월 경과하면 12월 20일이 지나야 되니까 21일 날이 대손 확정일이다. 이러니. 그러니까 부도 같은 경우는요. 부도가 난 날을 대손 기준일로 여기다 입력하면은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 볼까요? 채권 소멸, 시효 소멸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워 보고요. 이거 위에서 삭제를 해야 돼요. 네. 아이고. 왜 삭제가 안 되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시 날짜를 새로 넣으면 될까요? 자, 공급일을 2022년
12월 20일 날 공급을 했고, 채권 소멸시효했고, 채권 소멸시효를 요거는 대손 기준일을, 채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20일 공급일을 기준일로 봐야 되겠네요. 공급일을.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대손 확정일은 여러분 문제에 보면은 채권 소멸시효가 결정된 날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날짜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2023년 07월 04일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 확정일은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이제 4교시에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평가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이 작성하는 거 요거 이렇게 양식을 3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3개를 만들었는데요. 3줄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3줄 중에서 한 줄은 비워놔야 돼요. 작성 안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작성 안 하면. 자,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캔에서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손이 뭐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했다든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더라도 담보를 만약에 설정해 놨다. 담보. 부동산 담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담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담보 설정을 했으면 그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담보를 처분하면 돈이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설정한 대손건에 대해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대손이 발생했지만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대손은, 담보 설정된 대손은 대손세 공제 신고하지 않는다. 즉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담보 처분해 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담보라고 하면 개인회사 같으면은 그 사장의, 개인회사는 이제 사장의 뭐 집이라든가 사장의 개인적인 자산이 있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를 담보로 해놓고 외상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못 주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됐다.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부도가 만약에 저기가 됐다. 그러면 그 담보물 처분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푸시는 문제 중에 3건을 제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담보가 설정되었다라고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 입력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쓸 겁니다. 이 양식을 제가 종이에 그려놨으니까 종이에 쓰시는데 담보 설정한 거는 안 쓰는 게 맞다. 나머지 2개는 쓰세요. 나머지 2개는 이런 요령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부도는 제가 안 냈어요. 이 부도. 부도는 내지 않았으니까 부도 말고 다른 거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대손 확정일은 항상 그 통지를 받은 게 대손 확정일이에요. 대손 기준일은 부도를 제외하고는 공급한 날짜가 다 대손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지식들을 일단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실무 프로세스 한번 보시면. 질문 있습니다. 예예. 이거 대손세 그럼 공제 시기가 확정시니까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2번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까지로 해서 하반기는 다 몰아서 7월 25일 날 할 수가 있고 25일 날 하반기 거는 1월 25일 날 할 수 있고 1년에 2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항상 과세 기간은 고 확정 신고 기간으로만 문제를 내죠. 실무에서는. 이거는 그 뭐지? 입력할 때 일반 조표에다가 그냥 6월 30일로 해서 입력하면 되나요? 이거는 입력은 안 하나요? 대손상각 대손 처리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그 대손이 확정된 날로 대손 처리 분계를 하면 돼요. 예. 말일날이 아니라? 예, 말일날이 아니고 대손이 확정된 날. 예, 대손이 확정된 날로 대손 처리 분계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먼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걸 두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됩니다. 요 대손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다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행과제 한번 보죠.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세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손세 공제와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이게 뭐냐면은 대손 처리 분계를 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요 세 가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한 건만 딱 나와요. 여러분 자격 시험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냈다고 그랬지만 실제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하나의 자료를만 문제를 가지고 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가 지금 하나의 자료죠. 22년 12월 30일 거래 증빙이 여기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실전자의 부도로 여기 나오죠. 부도가 6월 29일 날 부도가 났다. 부도로 다음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라고 알려줬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대손 처리 분계는 12월 30일로 하라. 그 이유는 이제 6월 29일 날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니까 12월 29 지나야 되니까 30일 날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자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가 난 거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했을 때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본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이죠. 어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요. 여기다가 당초 공급일에다가 거기 세금계산서를 보시고 2022년 12월 20일이라고 입력하세요. 30일이네요. 12월 30일 고치겠습니다. 2022-1230 날짜 정확히 쓰시고, 자, 이번에는 대손 사유가 부도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부도 5번. 그러면 대손 기준일은 부도가 확인된 날이에요. 그 자료 설명 중에 보면은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면 여기를 2023년
0629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그 옆에 자동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도인 경우는 대손 확정일을 6개월 지난 날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외상매출금이 바로 대손금입니다. 얼마이겠습니까? 예, 660만 원입니다. 세금까지. 자, 그래서 대손 금액은 660만 원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급한 나머지 대손 금액에다가 공급가액만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포함한 것까지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대손 금액은 합계 금액입니다. 항상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대손세액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딱 분리해 줍니다. 60만 원 따로. 네. 그러니까 여기 대손 금액은 공급가액 아니에요. 660으로 여러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뭐냐? 부실전자죠. 거래처 코드. 그래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부실전자. 근데 코드는 들어갔는데 여기 상호가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타자해 주세요. 부실전자.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나타났죠. 성명은 부실전자의 대표자 이름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된 내용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만 입력해주면 끝나요. 네. 만약에 그래서 대손세 공제건이 요거 하나라면은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요 하나만 나와요. 네. 자, 그러면은 이 60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여기 과세기간을 10월부터 12월 31일로 정기신고로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8번에 대손세액 가감란에 세액란에 마이너스 60만 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매출세액에서 6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번 신고 때.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대손에 관한 회계처리가 남아있는데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장부, 회계장부가 맞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손처리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얼마를 대손처리해야 돼요? 660만 원 대손처리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60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켰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660만 원을 대손처리하는 회계처리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 건은 부가세 요게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요 세액란이 지금 부가세 예수금란이에요. 이 세액이 일로 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했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60만 원 이게 우리 회계장부에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요 60만 원이 온 게 아니고 아무런 회계처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원이 지금 우리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 분계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오늘 대손 처리 기준일이 언제냐면 지금 12월 30일 날 대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12월 30일 기준으로 조회를 합니다. 12월 30일 날
날짜를 입력하셔가지고 합계 전액시장표를 조회해서 지금 우리가 뭘 보러 왔느냐면은 여기가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요 대손 충당금 이게 얼마 있는가 이 잔액을 보러 온 거예요. 우리가 대손 처리 분계는 대손 충당금에서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대손 처리가. 근데 180만 원밖에 없어요. 부족하죠. 우리가 지금 66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저 180만 원은 전부 어떻게 돼요? 일단 상계하고 그 다음에 60만 원 아까 부가세 예수금 기억나야 돼요. 60만 원 빼고 자 대손 충당금 빼내고 60만 원 부가세 예수금 빼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걸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네, 대손 상각비 기억나세요? 네. 대손 충당금 잔액에서 상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손 처리 분계를 할 때. 근데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자란 것은 비용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게 대손 상각비예요. 대손 상각비. 모자라는 것은. 그런데 60만 원 먼저 어떻게 해요? 부가세 예수금 그거는 처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80만 원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셨으면 일반 전표에 가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대손 확정일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자, 먼저 외상매출금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죠. 부실상사죠. 코드는 부실전자. 예, 코드는 부실전자. 대손 적용은 대손 발생이라고 여기다 타자해 줄까요? 그리고 금액은 660만 원이죠. 660만 원. 네. 이제 차변할 거예요. 자, 차변. 제일 먼저 부가세 예수금을 제일 먼저 털어주세요. 예.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하시고 부가세 예수금. 예, 이건 거래처 필요 없는 거죠. 예, 방향키로 가시고 대손세액 공제권이거든요. 예, 여기다 대손세액 공제 이렇게 적여 넣어주시고 6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넣으면 납부할 세액으로 들어가지만 차변에 넣으면 부가세 납부할 세액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차변. 아까 그 180만 원. 그게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자,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코드는 몇 번이에요? 예, 109번 써야 돼요. 109번 대손 충당금. 네, 거래처 필요 없고요. 예, 적용은 대손 발생이죠. 외상매출금 대손 상계 뭐 3번 적용 써도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손 발생이라고 해 놓으셔도 되고 적용 코드 3번에 있는 걸 이용하셔도 말이 통합니다. 네, 여기에 180만. 그래도 지금 42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것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부족한 420만 원만. 네, 또 차변이죠. 비용 발생. 대손 상각비. 자, 대손으로 검색해 보면 대손 상각비가 쭉 내려가야 있습니다. 835번에 있습니다. 835 대손 상각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대손 상각비예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 돼요. 영업의 비용.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거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835예요. 상품 판매나 제품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대여금도 대손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대여금. 빌려준 돈. 그것이 대손 충당금이 없어서 비용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거.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835 대손상각비가 맞습니다. 거래처 안 넣을 필요 없는 거고요. 적요는 외상매출금의 대손 1번 적용하면 딱 맞고요. 금액은 420만 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격 시험에서는 대손수익 공제 신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잘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그 자료 설명이라고 하죠. 시험 볼 때 자료 설명. 자료 설명과 세금 계산서를 잘 보면 다 누구든지 그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잘 작성하면 뭐가 해결됐어요?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잘 작성했고, 부가세 신고서 다 제대로 완성됐고. 그런데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요거 여기에서 콱 막힐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대변의 외상매출금 처리하고 대손 처리 일단 해놓고 차변에 쓰는 순서를 제가 알려준 순서대로 하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생각을 해내셔야 돼. 아, 부가세 예수금 얼마지? 우리 60만 원 아까 기억해서 해놨죠. 부가세 예수금 생각.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려면은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 미리 요 대손 처리 회계 일반 전표를 열기 전에 합계전액 시산표 가가지고 대손 확정일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서 일단 메모해놓고 일반 전표로 와서 대손 확정일 날짜 입력하고 대변에다 외상매출금 일단 다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니까 딱 던져놓고 이제 차변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차변이. 제일 먼저 부가세 예수금부터 하셔라 이거. 이걸 나중에 넣다가 보면은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제일 먼저 공제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게 있다면 대손 상각비는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 가령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대손 충당금에다가 600만 원 입력하면 돼요. 아시겠죠? 대손 충당금 109번 600만 원 하고 끝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0만 원 이상이 있었다면. 근데 아까 180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서 180 상계하고 모자라는 420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2개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대손 충당금이 부족할 때는 3줄이 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2줄이 오는 겁니다. 2줄. 모자라면 3줄. 그 마지막에 3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대손상각비예요.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안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요거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험 끝나고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봐가지고는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역시 우리가 기출이나 또는 모의 문제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네, 아까 보세요. 우리가 과세 기간을 2기 확정으로 이렇게 10월부터 12월로 입력했죠. 그 다음에 당초 공급일 여기다 입력했고 부도로 대손 사유를 선택한 다음에 대손 기준일이 부도가 난 날이에요. 이걸 입력하니까 대손 확정일은 자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대손 금액, 합계 금액을 넣으면 대손세액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거래처 코드 검색해서 넣으시고 끝났어요. 이걸 넣어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대손 처리, 회계 처리는 이렇게 우리가 했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서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순서를 이 순서로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세 번째 대손삼각비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대손충당금 먼저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먼저 하지 마시고 부가세 예수금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먼저 하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것만큼 해보고 모자라면 대손삼각비 해주는 거고 모자라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을 내서 상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미리 확인했었죠. 이렇게 8번 난에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대손세 그 수행 팁이라는 곳에 좀 보겠습니다. 시험은 변제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고 공제신고서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만은 변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우리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보면은요, 그 옆에 칸이 여기 옆에 탭이 대손 변제 탭입니다. 대손 발생과 대손 변제의 차이가 뭔지 이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는데 시험에서 대손 변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분계가 매출 채권 대손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이죠. 이와 같이 했잖아요.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매출처에서 하는 거예요. 즉 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세의 변제라는 건 뭐냐면 변상한다는 거예요. 변상. 대손세 세금을 변상한다. 누가 변상해야 될까요? 매입자는 변상해야 되죠. 왜 그러냐? 매입자는 외상으로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부속 서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대손 변제 탭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매입세액에 관한 얘기예요. 위에 거는 매출세액에 대한 얘기고 밑에는 매입세액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에 대한 거니까 이제는 매입처,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한 상대방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으로 말하면 부실전자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대손세 변제 신고를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있잖아요. 60만 원. 이거를 다시 납부를 해야 돼요. 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 공제 받는 거잖아요. 그걸 대변에 기입해서 이번 신고할 때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저기 2기 확정 때. 그래서 2기 확정 때 부실전자는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는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대손 변제니까 그 대손세 공제란에 음수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여기가 음수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는 매입세액이 줄어든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매입세액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매입처가 하는 신고가 매입세액 변제 신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대손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이건 보니까 대손금이 회수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일전자 입장에서 60만원 부도가 확정이 돼가지고 대손을 매출세 60만원을 대손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서 아니면 1년 후에 대손금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부가세 예수금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해야 되죠. 여러분, 대손 처리된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게 있으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다시 늘려줍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서에는 여기 대손세 공제란이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온다. 여기까지만. 네, 대손 발생에 대한 것까지만, 이때 공제받는 것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속서류 관련된 것은 다 했네요. 네, 부속서류 관련된 것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272페이지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것인데,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273페이지에 그려놓고서, 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란에 들어가는 건 뭐다? 11번 과세매출. 3번란에 들어가는 건 뭐다? 카드 과세매출, 현금 과세매출. 즉 신용카드 과세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과세 판매가 3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 평가 문제 제가 이거 낸다고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판매했다. 이거 여기다가 1번에다가 공급가액 세액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재화를 판매했다. 그러면 어디에요? 3번에다가 금액과 세액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정규 영수증 외 건별 즉 증빙 없이 판매했다 이거예요. 증빙 없이 판매했다 그러면 4번 여기다가 기타란에다가 여기다 금액하고 세액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 등 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서 말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유형별로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기입되는가 이런 것 등을 쭉 봐왔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입과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매입이 뭐예요? 원재료 같은 거 매입했다. 세금 계산서로. 그러면 여기 10번에 기입해야 돼요. 여기다가 세금, 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고정자산도 하나 냈습니다. 고정자산. 네, 고정자산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기입해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 기입해야 돼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다 공급가액, 세액. 그래서 그 어디에 어떤 사항이 어디에 기입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분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분계는 우리 FAT 1급에서 충분히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기 확정이니까요.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서 10,000원을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4월부터 6월이 지금 일기 맞죠? 일기 문제입니다. 일기. 그래서 여기다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작성해 보세요.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아니고 여기 출판사에서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18번에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항목이 뭐냐면은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돼 있죠.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여기 18번에 있는 세액란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체크 안 했는데 입실 다 찍으셨나요? 출석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입실 안 찍으신 분 없죠? 가끔 가다가 수업이 한참 시작되는데 입실 안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 54번 있잖아요.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여기에다가 10,000원을 입력해야 돼요. 54번에다가. 그리고 엔터 한번 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X표 요 닫기 단추 눌러주시면 여기 10,000원이 입력되죠. 이것을 하라는 것이 1번 문제입니다. 네, 자, 275페이지 2번 문제 봅시다. 275페이지 2번이죠. 자, 2번은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해서 지금 우리 작성해 놓은 거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전자신고 세액공제부는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선택해라. 세무서 코드를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리분계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분계를 할 때는 숫자가 3개가 필요하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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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필요하는 이번에는 이 10,000원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기 개정 과목들 다 아시죠? 요거 매출세액이 개정 과목이 뭐였죠? 네,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요 매입세는 개정 과목 뭘로 할 거죠? 예,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는 뭘로 하실 거죠? 예,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요 10,000원은 뭐로 해야죠? 예, 자비익. 이렇게 여러분이 이 부가세 신고서를 참조해서 정리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출세액부터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자, 매출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 며칠 날로 정리해야 될까요? 6월 30일. 네. 그러니까 일기 확정이니까 일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 우리가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계속 대변에 부채 증가를 시켜놨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 부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에 부가하셔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있죠. 그 다음에 적용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넣어주시고 컨트롤 V 차변에다 해주시면 394000000 이렇게 입력되죠. 엔터 줄 바꾸셔가지고 두 번째 줄에다가는 9분에다가 4 하면 대변이죠. 그래서 부가 입력해가지고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이걸 대변에다 입력하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매출표 입력할 때 항상 차변에 자산 증가시켰던 거예요.
정리할 때 대변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적요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 7번 적요 쓰시면 되죠. 자, 금액을 복사하러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만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만원. 네, 자비이익이죠. 네, 대변입니다. 자비이익은 대변의 자비이익.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그냥 만원 입력해 주시면 이건 뭐 금액 만원을 보면 적요 아무것도 안 써도 아 이건 전자신고 세액공제겠구나 아는 거고. 네, 나머지가 대변이죠. 네, 나머지 대변은 복사해 올 필요 없이 요 빨간 것이 차액을 넣어주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입니다.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자,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세무로 검색하면요. 세무서, 구로세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로세무서로 나타납니다. 자, 엔터 가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빨간 것이 숫자 2922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대차가 딱 맞았죠. 한번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29220-0002 맞는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정리분계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FAT 1급에서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연습을 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밑에 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해보자라는 실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홈택스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화면을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